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란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해가 바뀌면서 지난해 연말을 뜨겁게 달구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등 굵직한 정치적 현안들이 뒤로 사라지고 한국의 정치계는 경제와 민생으로 이슈가 바뀌고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내란 음모 사건이 본격적인 법정 공방 단계에 들어서면서 다소 차분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사건이 가지는 폭발력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조직적인 개입으로 판결나거나 내란 음모 사건이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면 집권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남은 집권기간의 동력이 상당 부분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역시 이 사건들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될 경우 국민들의 정치 혐오증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한 발 뒤로 물러선 양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팀의 주요 멤버가 바뀌면서 그동안의 수사와 공소 유지 입장과 기조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환 및 항명 논란으로 윤석열 전 수사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이 징계를 받는 등 수사 과정이 순탄치 않았고 수사팀 교체 과정에서 재판 준비 부족으로 변호인팀의 강력한 역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의 가장 중요한 증거로 보강 제출된 트위터 활동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트위터 글 계정 가운데 국정원 직원의 계정이 아닌 것이 30개 가까이 된다며 검찰이 수사에 중대한 허점이 드러난 만큼 트위터 글들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검찰에 3주간의 시간을 주고 검찰의 최종 의견을 밝히라고 최후 통첩을 전했습니다. 과연 검찰이 예전과 같은 날카롭고 공격적인 모습을 유지할지 지켜봐야 할 시점이지만 그동안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 수사 지휘부가 모두 제거된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에서 검찰은 3주 정도의 시간을 주면 변호인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트위터 계정 특정과 관련해 공소를 철회해야 할 부분, 논리를 보강할 부분 등을 정리해 최종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외에도 해당 글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리트윗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포함해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 전반에 대한 입증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 측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국정원 직원의 계정이 아닌 것들이 몇 개 안 되지만 또 다른 계정에서 같은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이 기간 동안 깨끗하게 입증토록 하겠다며 트위터 계정 하나하나에 대한 개별적인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요청에 대해 변호인 측은 별다른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고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3주 동안의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의 공소장 변경을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트윗 121만여 건을 공소 사실에 포함시켰지만 변호인 측이 계정 특정 등을 문제 삼으면서 재판이 제자리 걸음을 계속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6일 검찰의 최종 의견을 밝히라고 최후 통첩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검찰이 최종 의견을 정리하는 사이 재판부는 공판 준비 기일을 열고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는 점과 증거로 제출될 글의 내용과 트위터상의 실제 내용이 다르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한 심리를 진행키로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수사 기록 전체가 제출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 수사 기록 전부를 변호인 측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전 검찰이 수사 기록의 일부 내용을 변호인 측이 악용할 이유가 있다며 이를 거절하던 모습이 바뀐 것입니다.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도 벌써 36차 공판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제출했던 녹취록에 대한 문제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변호인단은 이번에는 전쟁 대비 3대 지침에 대해 피고인 측이 전쟁에 대한 결의를 다졌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대화 내용에 대해 서로 정반대의 시각과 듣고 해석하는 내용의 다른 점이 계속돼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 36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이 지난해 3월과 4월 전쟁 대비 3대 지침을 공유하면서 전쟁에 관한 결의를 다졌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2부는 14일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공판에서 제보자와 홍순석, 한동근 피고인이 함께한 이른바 3인 모임 녹음 파일 5개를 재생 청취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녹음 파일은 제보자가 지난해 1월 23일부터 같은 해 4월 5일까지 카페와 음식점, 한동근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수원새날의료협동조합 등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입니다. 녹음 파일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해 3월 모임에서 전쟁을 대비한 이른바 3대 지침을 공유한 데 이어 같은 해 4월엔 북한 영화 월미도를 함께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이를 두고 RO 세포 모임 지휘 성원인 홍 피고인이 상부의 전쟁 대비 지침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조직에 목숨을 바칠 결의를 다진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의 상상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홍 피고인이 지침을 전달하면서 지침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점이 모임이 비밀 조직의 세포 모임이라는 점을 강하게 추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영화 월미도 시청은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을 형상화한 영화를 본 뒤 결의를 나눈 내용으로 주최자인 홍 피고인이 눈앞에 아무 상황도 없는데 우리가 무슨 결의를 하겠어라고 말한 점을 등을 보면 이를 스스로 결의한 게 아닌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결의대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모임에서 RO 명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보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트북 포맷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점 등은 결국 이들이 이적 단체 조직원이며 정기적 세포 모임을 가졌다는 증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대 주장에 나선 변호인들은 홍 피고인이 말한 지침 3가지는 통합진보당과 진보연대가 향후 전개할 반전평화활동에 관한 지침이며 실제 그에 따라 전면적이고 전국적인 반전평화활동이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 전쟁 준비 3대 지침이라고 주장하는 검찰 측 주장은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월미도 영화를 시청한 뒤 소감을 나눈 시간이 채 10분도 되지 않고 폭동을 결의하기는커녕 오히려 평화를 촉구하면서 전쟁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표시한 점 등으로 볼 때 전쟁 결의가 아닌 반전 평화에 대한 결의를 위한 자리라는 점이 분명히 확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날 모든 증거 조사를 마친 뒤 2010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국정원 수사 단계에서 작성됐던 제보자 진술 조서를 재판부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던 당시 제보자 진술 조서를 보면 제보 경위와 RO의 명칭 등 조직의 실체, 가입 절차 등 제보자 진술이 허위라는 점이 입증된다며 내란 음모 사건은 국정원이 만든 소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미 최대의 자동차 전시회이자 세계 4대 모터쇼인 2014 북미 국제 오토쇼가 13일 미국 디트로이트 코보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날 언론 공개 행사에 이어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모터쇼에는 전시 기간 동안 세계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70여 종의 신차를 공개합니다. 지난해 디트로이트시가 파산 보호 절차에 들어가면서 모터쇼에 대한 열기가 식었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파산한 디트로이트시 대신 디트로이트 자동차 딜러협회가 2억 6,700만 달러를 들여 행사 장소인 코보센터를 완전히 리모델링하면서 화려한 오프닝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미국 자동차 시장이 지난해보다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동차 유력 메이커들은 이번 모터쇼를 계기로 북미 시장 공략에 더욱 힘을 실을 분위기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10에서 2011년만 해도 디트로이트 모터쇼에는 친환경 자동차 또는 저연비 차량이 주도했지만 시장 전망이 긍정적인 올해는 주행 성능을 우선시하는 미국 자동차 소비자들의 속성에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GM은 최고 출력 600마력에 이르는 콜백 Z06을 선보였습니다. Z06 모델은 쉐보레 스포츠카 콜백 스팅레이 C7의 고성능 버전으로 콜백 스팅레이는 2014년 북미 올해의 차 시상식에서 승용차 부분 올해의 차에 선정됐습니다. 포드는 대표 스포츠카 머스탱과 베스트셀링 픽업 트럭 F150 신형을 공개했습니다.
F150은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76만 3,500대가 판매되며 32년 연속 미국 베스트셀러로 선정됐습니다. 픽업 트럭은 건설 관련 인력이나 자영업자가 주 고객으로 자동차 시장 경기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는 모델입니다. 독일 고급차 브랜드도 월드 프리미어 신차를 대거 선보였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더 뉴 S클래스의 12기통 엔진을 탑재한 더 뉴 S600을 공개했습니다. BMW는 직렬 6기통 트윈 터보 엔진을 장착, 최고 출력 431마력을 발휘하는 뉴M3 세단과 뉴M4 쿠페를 발표했습니다. 아우디는 A3의 전기 모터를 장착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A3 스포트백 e-tron을 소개했습니다. 8기통 4.0L 바이터보 엔진을 장착한 아우디 RS7의 베일도 벗겨졌습니다. 폭스바겐은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을 탑재한 골프 시리즈의 고성능 버전인 골프 R을 모터쇼에서 선보입니다. 볼보는 신형 XC90에 기반이 될 XC 쿠페 콘셉트를 공개합니다. 친환경차와 소형차로 진화한 모습의 미니도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미니는 3세대 미니 쿠퍼를 공개했습니다. 3세대 미니는 크기도 커지고 수납 공간도 늘어났습니다. 일본의 혼다는 연비를 개선한 소형 4기통 엔진을 장착한 2015년형 피트를 선보였습니다. 일본의 중대형 차량은 닛산과 인피니티, 렉서스가 대표 주자로 나섰습니다. 닛산은 새로운 스포츠 세단 콘셉트카를 세계 최초로 선보였고 인피니티 브랜드는 Q50 스포츠 세단의 고성능 버전인 Q50 오르주를 발표했습니다. 렉서스는 ICF를 세계 최초로 공개합니다. 렉서스 ICF는 5.0L V8 엔진이 장착돼 450마력을 내뿜는다고 회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모터쇼에는 GM이 사상 처음으로 임명한 여성 CEO 메리 바라가 공식 데뷔했습니다. 18세의 말단 사원으로 입사한 그는 33년 만에 GM의 첫 여성 CEO이자 미국 자동차 업계의 최초 여성 CEO가 됐습니다. 그녀는 10일 모터쇼 개막을 하루 앞두고 디트로이트 러셀 산업센터에서 열린 GM 픽업 트럭 캐니언 발표회에서 GM은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신차를 통해 모든 차급에서 최고의 제품으로 어떤 시장에서도 각광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차는 신형 제네시스를 북미 시장에 첫 공개하며 미국 고급차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습니다. 기아차는 올해 1분기부터 북미 시장에 판매 예정인 K9을 모터쇼 기간 중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 2리터 4기통 터보 엔진을 장착한 콘셉트카 GT4 스팅어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올 한 해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와 이슈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14 북미 국제 오토쇼에 현대와 기아를 비롯한 도요타, GM, BMW, 폭스바겐 등 35개 브랜드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신차 콘셉트카 50여 대 등을 포함해 총 500대가 넘는 차량들이 전시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 자동차 시장이 호황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오토쇼는 빅3를 비롯해 일본, 유럽 메이커들이 각사의 최신 기술을 앞세워 파워업된 고성능 차량을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모토쇼에는 지난해까지 고효율, 친환경 차량이 대세였던 컨셉과는 달리 강력한 파워와 고급 중대형 차량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대차 역시 지난 연말 한국에서 발매와 동시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올 뉴 제네시스를 북미 최초로 선보이며 고급 세단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습니다. 뉴 제네시스는 현대차의 새로운 디자인 콘셉트인 플루이드 스커처 2.0을 최초로 적용해 모던함과 고급스러움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현지에서 평가받았습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성능 면에서도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블루링크 2.0을 장착해 노면 상태에 따라 구동력을 전륜에 분배해 안전주행을 지원하는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과 차 주변의 모습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선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운전자의 시선 이탈을 크게 줄여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앞차가 급 점거 시 자동으로 제어하는 AEB 시스템, 차선 변경 시 장애물이나 타 차량 접근을 알려주는 후측방 경보 시스템 등 최신 편의 사항을 대거 탑재해 선보였습니다. 8단 오토매틱 트랜스미션을 채용한 2015 제네시스는 420마력 5.0L V8 타오 엔진과 311마력 3.8L 람다 엔진 모델 트림이 각각 출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차는 이 밖에도 부분 개조형 신형 에쿠스를 비롯해 소나타, 엘란트라, 산타페 등 총 19대를 이번 모터쇼에 출품했습니다.
기아차는 지난 LA 모터쇼에서 프리미엄 세단 시장을 타겟으로 북미 최초로 공개한 플래그십 세단 K9을 비롯해 기아차의 베스트셀러 중형 세단 옵티마의 페이스 리프트 모델, 지난해 최고의 소형차로 선정된 바 있는 포르테, 올 뉴 소울 등 총 25대를 전시한 기아차는 4인승 쿠페형 콘셉트카 KCD10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며 향후 기아차의 디자인 콘셉트를 예고했습니다. 미국 내 기아차 디자인 센터에서 개발돼 이날 GT4 스팅어로 소개되며 주류 언론의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콘셉트카 KCD10은 스포티한 운전 재미를 맛볼 수 있는 6단 수동 변속기에 320마력 2.0리터 터보차저 GDI 엔진을 탑재하고 20인치 휠을 장착한 후륜 구동차로 파워풀한 주행 성능을 중요시하는 미국인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자동차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주유 경고등에 불이 들어와서 당황했던 경험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장거리 도로가 많은 캐나다의 국도에서 주유소는 좀처럼 보이질 않고 불안감이 심해지죠. 주유 경고등에 불이 들어오면 차가 과연 얼마나 버텨줄지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최근 한 웹사이트가 주유 경고등 점등 후 차량 시동이 꺼질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사람들의 데이터를 모아 공개했습니다. 탱크원MT.com은 실제로 주유 경고등이 점등된 뒤 차량 시동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운전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모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2007년 여름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저스틴 데이비스가 처음 문을 열었고 실제 차량 소유주들이 자신의 경험을 직접 입력하면서 다양한 차종의 주유 경고등 이후 주행거리 기록을 쌓아왔습니다. 이후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현재 세계 각국의 주요 자동차들의 데이터가 모여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미국 내에서 운용되는 만큼 미국과 캐나다 등의 북미 시판 모델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사이트에 따르면 주유 경고등 이후 달린 차량들의 평균 주행거리는 59km였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 현대차의 경우 소나타 77km, 투싼 74km, 그랜저 3.0은 44km, 그랜저 3.5는 66km를 기록했습니다. 기아차는 오피러스 수출명 아만티가 61km, K5 옵티마가 56km, 소렌토가 60km, 소울이 64km를 각기 기록했습니다. 현대차의 최고 기록은 제네시스가 83.1km, 기아차 중에서는 리오가 79.7km로 차지했습니다. 일본 혼다는 어코드 75km, 시빅 쿠페가 70km를 기록했고 토요타는 프리우스 90km, 캠리 71km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도 폭스바겐 골프는 67km, 아우디 A6는 62km, 미니 쿠퍼가 72km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포드의 이스커전이 141km로 최장거리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입니다. 하지만 이 기록들은 차량 소유주 개인들이 올린 기록들의 평균들로 각 자동차 메이커들의 공식 발표는 아니며 차량의 상태와 개인들 간의 운전 습관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교과서에 동해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일본의 노골적인 방해를 뚫고 역사적 첫걸음을 순조롭게 떼었습니다. 미 버지니아주 상원은 13일 교육위 소위원회를 열고 공립학교 교과서 동해병기 법안 심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심의는 일본의 반대 로비를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결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 버지니아주 상원이 13일 교육위 소위원회를 열고 공립학교 교과서 동해병기 법안 심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심의는 일본 정부가 의뢰한 대형 로펌의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미주 한인의 목소리 피터 김 회장과 홍일송 버지니아주 한인회장 등의 적극적인 지지 발언 속에 6명의 소위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다음 단계인 교육위 대위원회 심의는 오는 15일에 있게 되며 상원 전체 회의 표결은 다음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날 심의에서는 동해 명칭이 900년 전부터 불려졌으며 국제수로기구가 일본해를 채택한 1929년은 한국이 식민지배로 발언권이 없었다는 사실이 강조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형 로펌인 맥과이어 우즈 컨설팅을 로비스트로 고용해 일본의 단독 표기가 정당하다고 강변했으나 찰스 캐리코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소위 위원들은 모두 한국 측의 입장에 손을 들었습니다. 당초 예상은 한두 명의 의원이 일본의 의견에 동조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한 민주당의 데이브 마스텐 의원과 공화당의 리차드 블랙 의원의 제안 설명과 미주 한인의 목소리 피터 김 회장과 홍일송 버지니아주 한인회장 등 한인사회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찬성 발언으로 무난하게 첫 관문을 넘은 것입니다. 피터 김 회장은 일본을 대리한 법률 로비스트가 역사적인 분쟁 사안을 법안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전개했지만 의원들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김 회장은 그러나 지난 2012년에도 같은 법안이 상정돼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고도 전체 회의에서 한 표 차로 부결된 만큼 안심할 수는 없다며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북한 해킹 조직이 한국의 중소 IT 업체와 외교 통일 등 안보 관련 기관의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초청장 형태의 해킹 메일을 다량으로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메일을 열어볼 경우 메일 내 숨겨진 해킹 파일이 컴퓨터 내에서 작동하면서 주요 정보를 해킹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 북한 해킹 조직이 중요 자료 절취를 목적으로 해킹 파일이 내재된 메일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는 중임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한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는 북한 해킹 조직이 과거 한국 내 전상망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자행해왔던 6.25 사이버 공격 이후 새로운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이들은 보안관리가 허술한 중소 IT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해킹 수를 늘렸으며 이는 정부 부처 등 중요 기관에 대한 우회 침투 경로를 개척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 미래부 분석입니다. 또 외교, 통일, 국방 관련 기관의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업무 관계자나 지인을 가장해 행사 초청장 등의 제목으로 수신자의 업무와 관심사를 반영한 악성 이메일을 지속 유포해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신년 대북 정책 등의 제목으로 악성 코드는 삽입하지 않은 채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만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래부는 이에 대해 향후 추가 설문조사 이메일에 악성 코드를 은닉시켜 유포할 의도가 높다고 관측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요 자료 유출과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기관 IT 시스템의 유지 보수 업체에 대해 원격 관리 금지, 외주 인력의 출입 통제 강화, USB, 노트북 등 이동 매체에 대한 통제 철저 등 외주 용역 사업에 대한 보안 관리를 강화토록 했습니다. 중소 IT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조치와 악성 코드 감염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토록 요청했습니다. 구글이 13일 네스트랩사를 32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네스트랩은 디지털 자동 온도 조절 장치와 화재 경보기 등 가정용 기기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구글이 스마트 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규제기관의 검토가 끝나는 몇 달 후 네스트랩사의 인수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납입된다고 합니다. 네스트랩은 하루 일과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는 냉난방 온도를 스스로 학습, 이용자에게 맞는 실내 온도를 제공해주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서머스탯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서도 온도 조절이 가능하며 가격은 $249라고 합니다. 2010년 토니 파데 최고 경영자에 의해 설립된 네스트랩은 실리콘밸리의 중심인 팔로알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데 CEO는 애플에 근무할 당시 MP3 플레이어인 아이팟과 1세대 아이폰 개발을 담당한 바 있는 엔지니어입니다. 네스트랩사를 인수한 구글은 스마트홈 시장에 적극 진출하며 자사의 스마트폰과 원격으로 연결되는 지능형 스마트홈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국가들이 국가 예산 감축을 목표로 다양한 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네덜란드가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이 수감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는 죄를 지어 수감되더라도 돈이 있어야 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인권 문제가 심각한 중국의 경우에는 사형수들이 총살당할 경우 총알값까지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청구한다고 하는데요. 서방 선진국으로서는 네덜란드가 최초로 수감 비용을 죄수들에게 부담짓게 되는 모습입니다. 만일 돈이 없어서 교도소에 못 가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할지요? 결국은 예산이 문제입니다. 네덜란드 당국이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이 수감 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함에 따라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죄수들은 교도소 사용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주 스카이뉴스가 14일 보도했습니다. 네덜란드 법무부의 위베 알케마 대변인은
프레드 테벤 법무차관이 제수들도 감금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입법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레드 테벤 차관은 죄를 짓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제수들의 모든 비용을 국가와 사회가 부담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 정부가 현재 제수 1인당 하루 250유로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제수들은 최대 2년까지 하루 16유로를 수감 비용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루테 총리의 국민자유민주당과 노동당 연정은 지난 2012년 총선 승리 후 이 같은 법안 도입에 합의했었습니다. 법안이 상하 양원을 통과하면 2015년 1월부터 발효됩니다. 네덜란드는 이와 함께 유죄가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된 제수들에 대해 이들의 범죄 내용을 수사하는 데 들어간 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법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1만 2,100명 정도의 제수들을 수감시키고 있는 네덜란드는 이러한 법안이 발효되면 연간 6,500만 유로가량을 제수들로부터 걷어들여 빡빡한 교정 예산에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지난해 예산 부족으로 19곳의 교도소를 폐쇄했으며 이로 인해 약 2,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네덜란드의 재소자 인권보호협회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재소자 수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유럽의 인권법에 위배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 캐나다인들의 75%가 만족스러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캐나다의 택배회사 프룰레이터가 지난 크리스마스에 받은 선물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이 중 총 1,010명의 성인들이 참여한 조사 답변자 중 75%가 가족과 친구들에게 받은 선물들이 매우 만족스럽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만 55세 이상의 답변자들이 85%의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나이대가 낮아질수록 선물 만족도도 함께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한편 만족스럽지 않은 선물을 교환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는 41%가 교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선물을 준 사람에게 미안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62%로 압도적인 이유였습니다. 일부 답변자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을 기부할 예정이라거나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풀타임 근무에 장시간 출퇴근 등에 너무 피곤해서 운동을 못하겠다는 밴쿠버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리서치 회사 입소스 리드가 밴쿠버의 피트니스 타운과 함께 규칙적인 운동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성인 남녀 987명이 참여한 이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의 답변자들이 이를 첫 손가락에 꼽았습니다. 답변자 중 무려 76%가 일을 하고 귀가하면 너무 피곤해 운동을 할 체력이 남아있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45%의 응답자는 직장이 집에서 멀기 때문에 긴 출퇴근 시간으로 인해 운동을 할 시간이 여의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도 가족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이들은 자녀를 보살펴야 하기 때문에 혼자 하는 운동에 투자할 시간이 없다고 답했고 답변자 중 16%는 피트니스 이용권을 비롯해 운동을 하는 데 드는 높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BC주의 교육 예산 부족으로 긴축 재정 운영 중인 학교들이 많아지면서 교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칠류악 지역의 중학교 기술교사가 위험한 교실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유로 퇴직했다고 합니다. 그는 마운트 슬레세 중학교에서 기술교사로 오랫동안 재직해오며 실기 위주의 수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선택 과목인 기술 수업이 예산 감축으로 인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수를 늘려 수업 수를 줄이라는 지침에 따르게 되자 차라리 수업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위험한 기계를 사용하는 기술 수업에 안전사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입장입니다. 한편 교사연합이 기술교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비공식 조사에 따르면 칠류악 지역에는 최소 28곳의 학교가 학생 정원을 넘어선 기술 교실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러시아의 동성연애 반대법에 대한 항의로 밴쿠버의 펍들이 러시아산 주류 판매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러시아산 보드카를 찾던 손님들도 판매 거부 이유를 듣고는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밴쿠버에서 펍을 운영하는 드루 워틀링 씨는 현재 러시아산 주류 제품들을 전혀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올림픽이 폐막될 때까지 지속할 예정이라며 고객들이 꾸준히 찾는 인기 제품들의 경우에도 직원들이 사정을 설명하면 고객들도 고개를 끄덕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올림픽을 보이콧하는 것이 아니라며
캐나다 선수들의 땀과 노력은 러시아의 행정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1일 아침 석탄을 실은 화물열차가 버나비 지역을 지나던 중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열차에 총 7칸이 탈선했으며 그중 3칸이 뒤집어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가버먼트 스트리트가 브라이튼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부근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인접한 실버 크릭에 석탄이 노출되었습니다. 물자원 관리 프로그램 스트림키퍼로 활동하는 닉 페니치 씨는 실버 크릭의 물은 버너비 호수로 흐르기 때문에 누출된 석탄의 양에 따라 치명적인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버너비의 송어와 가재 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철도회사와 주 정부에 파견된 조사관들은 이번 탈선 사고의 주 원인으로 지난 일주일간 계속된 폭우를 지목했습니다. 에밀리 헤이머 대변인은 폭우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 지점 인근에서 비버댐이 무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시엔사의 주도하에 사고 정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다소 파손된 레일도 곧 복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사브 딜리왈 버나비 시의원은 단순히 비버댐이 무너진 영향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열차 레일 관련 사고는 이전에도 있었고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은 작은 문제들도 늘 있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BC주뿐만 아니라 캐나다 타 지역에서도 열차 탈선 사고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캐나다 교통청이 나서 안전한 시설을 갖추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로 5회째 맞는 스카이트레인 하이 실종 행사가 메트로 밴쿠버 전역에서 수시로 목격되었습니다. 지난 12일 밴쿠버와 버나비 등지에서 스카이트레인에 탑승한 이들은 하이를 입지 않은 일부 승객들의 모습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날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스카이트레인 하이 실종 행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사를 주최한 밴쿠버 인프로 에브리웨어의 레리 패셔 씨는 행사가 예정된 오후 4시 그 시작점인 커머셜 드라이브 역에 도착했는데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참가자들의 모습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적어도 남녀가 포함되어 100명은 넘었을 것이라며 행사의 성공을 자축했습니다. 노펜츠 스카이트레인 라이드 행사는 지난 2002년 미국 뉴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세계적으로 번지며 밴쿠버에서도 지난 2010년 시작했습니다. 지난 11일 밴쿠버 아트 갤러리에서는 한인 단체장 및 주류 인사를 대상으로 한 설치 미술작가 김수자 회고전 투어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연하마틴 상원의원의 주최로 마련되었는데 연하마틴 상원의원은 지난해 12월 오타와에 방문한 밴쿠버 아트 갤러리 대표자들로부터 김수자 씨의 회고전이 열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어를 계획하게 됐다며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한국 예술 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타 민족도 우리 문화를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인 사회의 주류 인사들과 함께 작품을 감상하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하마틴 상원의원은 이어 오늘 이 자리가 캐나다 주류 사회가 한국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이 되었으면 한다며 캐나다에서 한국 작가의 전시회를 자주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한국문협은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임원 및 이사진을 선출했습니다. 초대 및 2대 회장을 연임한 이원배 씨에 이어 제3대 회장은 시 낭송가로 한국에서 활동한 박설아 씨가 선임됐습니다. 박설아 회장은 회원들의 창작 의욕 고취는 물론 한국시 보급을 위해 시 낭송회도 활발하게 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금년부터 한국의 실력 있는 문인들과의 작품 교류를 통해 회원들의 작품 수준 및 낭송 기법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캐나다 한국문협의 2014년도 사업 계획으로 2월에 제2회 한카 문학상, 7월에 제2회 한국시 낭송회, 9월 한카 문학제 등을 소개했습니다. 그 밖에 신춘 세미나, 시낭송 클리닉, 춘계 세미나, 문예창작대학 개강 등의 행사 계획도 밝혔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밴쿠버 협의회는 오는 20일 오전 11시 30분 한인회관에서 종교단체 신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병길 회장은 이 행사는 민주평통이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신년 할애를 겸한 종교단체 간담회라고 소개했습니다. 김진욱 종교문화분과위원장은 이날 자리에는 각 종교별 지도자들은 물론 한인 단체장들도 함께 참여해 통일을 함께 고민하고 해외 동포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짚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폰.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람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